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를 짧게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폭풍 전야, 4달 통지 때는 파장이 클 듯이라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 관련된 얘기들이 조금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를 오늘 2개 볼 건데요. 하나는 일단 반포현대 아파트가 5월 정도에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지 못한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정도 부담금 낼 건지들이 차례차례 좀 통보가 될 것 같다 그래요. 제일 먼저 통보가 오는 데들이 반포현대 아파트 한 5월 정도 예상된다고 하고, 대치 쌍용 2차 아파트 등은 올 8월 정도 그렇게 재건축 부담금을 일단 통보하고, 그거에 따라서 납부자 6개월 내에 부담금을 내야 되고, 나중에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는 나중에 이제 완공될 시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최종적인 부담금을 정해서 그때 가서 또 정산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는 4일 내일이죠.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하게끔 했고, 이제 부담금을 내야 되는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당 구청에다 개발 비용이랑 일반 분양가 추정액 등을 넣어서 적어내면 구청은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예상되는 추정 부담금이 있네요. 해서 30일 이내에 부과 기준하고 예정액을 통지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대로 해서 6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 기사에서는 납부자가 6개월 내에 부담금 내야 된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게 그냥 될 거다에 대한 개념보다 실제로 이제 납부를 해야 되고, 얼마 금액이 나오느냐, 이 얼마가 재건축 부담금이 정해지느냐가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패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 패닉? 그냥 이 사업을 지금 이걸 내면서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부과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 어차피 이만큼 왔으니까 가겠지만,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먼 단지들 있죠. 초기 단계의 재건축 구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합원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 받고 나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이제 부담금 관련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까지는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안 됐는데,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일이 과거였지만 이제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제 새로 시행되는 시점에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단지 같은 경우는 일단 1월 3일 기준으로 내라. 사업시행 인가일이 1월 3일로 된 거니까 2월, 3월, 4월 하면 4월 4일까지가 3개월 이내니까 그때까지 일단 관련된 자료들, 재건축 부담금 산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아직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시공사가 안 정해졌으니까 얼마 공사비 나올 건지 모르니 이제 비용, 개발 비용이 얼마나 될지 자료가 없으니까 시공사가 계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게 되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해진 데 같은 경우는 당장 빨리 내야 된다 그런 얘기 같은데, 기사 보면 그래요. 이게 아직 지금 이 시공사 선정이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이 자료 제출 자체가 결국 조합 측에서 자료 제출을 천천히 하거나 늦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료 산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거나 한다고 하면, 행정관청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독촉하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자료들을 덜 내면서 시간을 보내는 조합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예상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사실 이제 기사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 중에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이 위헌이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헌 소송하자라고 해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단지들이 계속 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또 봐가면서 움직이자. 이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도 조금 단지들별로 좀 소요하면서 흐름을 좀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다음 기사 보면 이제 개포주공 5, 6, 7단지 재건축 일정 차질 빚나라고 했는데 개포의 점일도 단지 점일주공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뭐 1, 2, 3, 4단지 개포 시형 아파트 이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재건축 사업을 지금 추진했고 또는 이제 뭐 이제 이주하려고 개포 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 개시 안내문 나오고 이제 이주 관련해서 북적북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5, 6, 7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초기 단계인데, 지금 기사에서 보면 그래요. 개포동 중층 아파트인 개포주공 5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잠정 보류한다. 개포주공 6단지, 7단지도 재건축 사업 일정을 최대한 늦추기로 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일단 결국 재건축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올해 추진이 승인을 받게 되면 이제 올해 정해지는 가격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 부담금 초과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거거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을 시점, 그 다음에 마무리됐을 시점, 이 기간에 이익을 한정해가지고, 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 금액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하루라도 늦게, 다시 말해서 개시 시점의 가격이 높게 잡힐수록, 납부하게 되는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드니까, 그럼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느냐, 이제 추진이 등록,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등록하고 인가받는 시점, 이제 그때를 그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최대한 늦추자. 이미 뭐 이 추진이 설립을 하기 위한 동의서들이나 이런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공시 가격이 높은 가격이 반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내년 정도에 최대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일단 시간을 벌면서 재건축을 이 타움에 할지 말지 재건축 부담금이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좀 보겠다는 얘기인 것 같죠.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로 통보하게 되고 앞으로 통보되게 되고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단지들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업 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시화되면 될수록 사실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수요는 좀 감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5, 6, 7, 8월에는 굉장히 주시해야 될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용산 국제빌딩 5구역에 모인 20여 개 건설사라고 했는데요. 용산 한강로변에 있는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들. 이게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용산역 앞쪽으로 있는 여기가 이제 용산역 전면 특별계획구역들인 용산역 전면 지구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한강로를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이제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산역 밑쪽으로 보면 아래쪽에 여기가 옛날에 40번지 일대라고 불렸는데 여기가 용산 정비창 남단지구라 그래서 여기도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죠. 근데 또 요 일대가 이렇게 지금 도시환경 정비 사업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후한 주택들, 상가들 뭐 이런 것들 부수고 주상복합 아파트 또는 이제 업무시설들, 복합시설들 이렇게 개발하는 사업들인데 용산역 전면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는 용산 푸르지오 서밋, 3구역은 레미안 용산 센트럴,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입주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빌딩 주변 지구 같은 경우도 1구역 같은 경우는 태평양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해서 태평양 사옥에 새로 지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입주를 했고, 2구역은 LS 용산타워라고 옛날에 이제 국제빌딩이었는데, 그래서 여기가 국제빌딩 주변 지구입니다. 근데 이제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 3구역 같은 경우는 센트럴 아스테리움 이름이 너무 어렵다.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인가 아마 입주했을 겁니다. 2동짜리 아파트 한 동, 오피스텔 한 동, 상가 오피스 있는 그걸로. 그 다음에 밑에 4-1이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이제 작년에 분양했었던 효성 해링턴 스퀘어죠.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라고 주상복합 아파트 5개 동이랑 업무시설 1개 동, 교회 뭐 이렇게 공공청사 들어가게끔 된 데가 여기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옛날에 이제 여기 용산 시티파크 자리입니다. 여기도 벌써 이미 2007년에 입주했죠. 그리고 그 옆에 여기가 2008년에 입주한 용산 파크타워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 주복들이 들어와서 이 라인들은 이제 스카이라인들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요 블럭에 하나 딱 남은 땅이 있어요.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5번 땅이거든요. 이게 국제빌딩 5구역인데요. 예,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 얼마 안 많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역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 사업 계획은 무슨 관광호텔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뭐 개발을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다시 이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들, 예, 이제 이런 형태, 여기 그렇게 나오네요. 당초 의료 관광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작년 12월에 관광 숙박 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효 만료로 주거 복합 시설로 정비안을 변경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이렇게 지을 것 같습니다. 이 딱 코너에 사거리 코너에 있는 이게 용산역 앞 사거리인가? 이 사거리 교차로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네요. 딱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뭐 일부 한강 조망도 좀 기대할 수 있고, 예, 위치는 괜찮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예, 여기가 마무리되면 사실 요 블럭들은 다 끝나죠. 사실 정확하게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용산역 앞에 가면 드래곤힐 스파 있는, 예, 그라인 1구역 여기는 지금 뭐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제외하고 정비사업으로 가는 데들은 얼추 이렇게 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 뭐 건설 회사들이 많이 몰렸다. 그래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용산에 대한 얘기가 많죠. 용산 마스터 플랜이 이번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아마 나올 것 같고, 그때는 지금 여기 지도상에서 보실 용산역 뒤편에 있는 국제 업무지구 이 지역을 어떻게 정상화할 거냐, 뭐 그 내용들을 포함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곧이어 연이어서 기사를 읽을 거지만 여기 용호로라고 써져 있는 이 주변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반 상업지역들이 바로 용산 전자상가인데요. 전자상가는 주로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졌죠. 이 조성들이 됐는데 지금 2020년이 다 돼가니까 거의 40년이 돼가잖아요. 40년이 돼가는 건 아니네요. 80년대 후반에 주로 이제 됐으니까 30년 이상 이제 돼가는데, 이 지역 용산 전자상가 쪽도 이렇게 얇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좀 활성화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기사 하나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용산 전자상가 2020년까지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재탄생. 그래서 뭐 좀 보도자료가 여기저기 기사에 올라오네요. 그래서 이 용산 도시재생, 그러니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산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꾸준히 거론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용산 전자상가 일대인데, 여기 이와 관련해서 뭐 서울시는 용산 전자상가의 기존 잠재력을 활용해 디지털 메이커시티인 동시에 청년 창업 플랫폼인 와이밸리로 재탄생시킨다라고 해서 뭐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런 노후한 상가들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들 뭐 이런 쪽으로 다시 좀 되살릴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겠다. 내용을 보면 뭐 용산역과 용산 전자상가를 연결한 무빙워크 보행교도 새롭게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국제 업무지구 쪽 용산공원,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이쪽 전자상가에서 이 국제 업무지구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뭐 무빙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한강로 라인하고 사이에 사실 철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길을 조금 철길이 굉장히 지역 두 개를 단절시키는 그런 느낌을 만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만한 이 공원까지도 갈 수 있게끔, 나중에 만들어지는 공원까지도 갈 수 있게끔 뭐 연결성도 강화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는 용산역 주변의 대규모 부지, 국유지, 시유지에는 문화, 여가, 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창업 주거 복합시설을 건립해 할 자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여기 보면 욱천이라고 개천이 있어요. 지금 영화 혹시 괴물 아세요? 괴물의 영화 끝부분, 마지막 부분이 원효대교 쪽에서 그러니까 용산 미군부대에서 여기 부대가 오염돼가지고 뭔가 괴물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괴물이 그 주변을 살다가 이 습지를 찾아서 움직이는 막 그 영화 속에서 나온 그게 어디냐면 이 욱천이라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 원효대교에서 올라오는 그 밑에 있는 길, 그러니까 복개 도로, 그러니까 개천 위에다가 지금 그 막아가지고 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영화였던 거죠. 그래서 원효대교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 개천이 흐른다는 얘기는 주변에 이렇게 유수지 물들이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수지 밑에 물이 흐르고 막 이러니까 그 지역에다 건물 짓거나 뭐 이런 게 되게 애매하니까 이제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 앞에 보시면 이렇게 공영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블럭별로. 근데 그 공간들이 이제 국가 땅이니까 활용할 수 있는 땅이죠. 이게 원래 행복주택을 여기다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수지, 용산 드래곤 호텔 바로 앞쪽에 있는 공간들인데, 예, 거기에 이제 행복주택 지으면 소위 말해서 임대아파트들 많이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행복주택을 지으면 좋은가 나쁜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기사에서 보면, 이제 그런 용산 현재 주차장 등으로 쓰고 있는 용산역 주변 대규모 부지, 아마도 그 유수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창업, 주거, 복합시설을 15,566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이게 한 연면적 5,0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공간 중에 한 군데에다가 이런 업무시설을 지어서 뭐 이렇게 창업을 위한 공간들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보고 싶어서 지금 여기 보면 Y밸리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Y밸리 검색하시면 나와요. 네이버나 이런 포털에서. 여기 지금 이 용산 전자상가 재생에 관련된 뭐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홈페이지를 소개를 해놨길래 와서 봤어요. 내용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봤더니 사실 너무 빈약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뭐 하겠다는 내용인지 되게 뜬금없이 별 내용 없어가지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되게 실망했거든요. 실망했는데 나중에 이 공간 안에 용산의 전자상가들이 어떤 형태로 재생이 이루어지고 좀 북적북적대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는지 좀 잘 알려 주었으면, 또는 이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와보셔도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별 내용이 없어요. 눌러봐도 안 되기도 하고 그렇죠. 추진경과 함께하는 사람들 봐도 그냥 이쁘고 좋긴 한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아무튼 뭐 개인적으로는 용산 전자상가가 다시 북적북적, 선인상가 어릴 때 저 20, 30대 때 굉장히 좋아했던 공간인데 가보면 벼있어요. 상가들 가서 옛날에 그 가게들 북적북적하고 사람 많던 동네가 이렇게 벼있는 모습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